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마스터의 길. 자, 바야흐로 주식 열풍입니다. 지금 뭐 적금도 깨고 비투로 불사하는 2030 청년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런 청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유념해야 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다. 주식은 모으는 거다. 주식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꾸준히 모으세요. 아직 한 발 남았다. 꾸준히 모으는데 모으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는 자기 퇴직연금부터 그 자금 갖고 모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으로 모으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하게 모으는 겁니다. 지금 주식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평균 보유 기간이 7일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돼야 되고 20년이 돼야 되고 1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의 가치가 10배가 되기도 하고 50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투자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뭐 50만 원 벌 수도 있죠. 100만 원 벌 수도 있죠. 절대로 노후 준비에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이 기업이 20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큰 기업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기업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사실 뭐 재무제표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 많은 리포트도 있는데, 기업을 공부하는 수단들이 너무 많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요. 근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이제 주식을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단기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차트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많이 나와 있죠. 책도 단기적인 어떤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라 그러면 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절대로 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 못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는 뭘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많은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돈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돈에 이거는 굉장히 장사를 할 때도 이 몫이 좋다든가 아니면 내가 파는 물건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든가, 그렇죠. 다 그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쭉 놓고 보면 이 회사는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옛날에는 잘 되니까 앞으로 안 될 것 같고,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업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업하고 싶은 회사,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골랐을 때 영업 보고서 읽어보세요. 금감원에 가서 영업 보고서.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CEO가 이제 그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CEO가 이 회사의 CEO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보는 거예요. 매출액 보니까 보니까 10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동업해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로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안 하니까 그냥 대부분 무슨 주식 사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러거나 다른 사람한테 기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시작할 때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가격으로 이 주식을 샀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에 주고 샀는데 8만 원이 됐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잘못 샀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건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시장 상황이 그런 것 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위험이 아니에요. 변동성인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 골랐구나 생각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경영진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영진이 딴짓을 한다든가, 또 이 회사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다른 좋은 기술력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아, 내가 미스테이크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고.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럴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 팔려고 그러냐? 20% 손해보면 무조건 팔아요. 손절매라고 그래요. 그거는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했던 게 주식이 빠지면 무조건 손절매를 하라는 거예요. 20%.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카지노에 간 거죠. 그렇게 자꾸 10%, 20% 버는 거를 투자라고 착각하는 게 너무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돈은 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타이밍 투자를 하면은 실패를 한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자산 관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본인이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메리츠 자산운용 같이 또 잘 하시는 전문가분들께 맡기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제 자산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20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산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라이프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월급을 나오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일 먼저 써야 될 게 투자입니다. 내가 그래서 100만 원 번다. 그러면 20만 원은 무조건 없다고 떼어나고 그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를 만드셔서 그걸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점점 자산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내가 20대, 30대, 40대는 이 20년 동안 꾸준하게 이걸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었을 때는 이제 결혼도 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부터는 집도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집은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사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무조건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월세도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부동산 시장이 폭락이 올 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가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구입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서 주식 투자 비중과 부동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0이라고 그러면 전 재산의 주식 비중이 약 40%, 50%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30%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과 이제 부동산의 비중도 잘 조절을 하고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런 것도 잘 배분을 해서 직접 투자는 간접 투자를 다 소진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퇴직연금 얘기 말씀드렸고 연금저축펀드 말씀드렸고 그거 다 소진된 다음에 투자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간접 투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 직접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워낙 요즘 직접 투자의 시대다 보니까 근데 직접 투자하는 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직접 투자가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만 커지는 거예요. 자, 요즘 유튜브에서는 주식 부자론, 주식 거지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님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부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혹시 이런 부자들의 공통점이랄 게 있을까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자죠. 결국에는 이제 대표님의 철학과 일맥상통하시는 네, 게 맞아요. 부자가 되는 길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만약 5천만 원이 제게 있으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돈의 성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내가 은퇴했을 때 쓰겠다.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40살이다, 30살이다. 근데 내가 20년 후에 찾겠다. 그렇다고 하면 5천만 원 다 한꺼번에 투자해야 돼요. 하루라도 늦게 일을 시킬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3년 안에 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조금씩 그래도 내 노후 준비가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만 원씩 해볼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제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주식이 무서워서 주식 투자는 위험하니까 내가 조금씩 투자할 거야.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마켓 타이밍이고요. 5천만 원이 어떤 돈이냐? 5천만 원 내가 20년 동안 잊고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럼 한꺼번에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투자할 때 어떤 한 종목에 사는 게 아니라 저는 펀드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 번 연금저축펀드에서 강조를 하는데,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근데 왜냐면 소득에 따라서 돌려주잖아요. 네네. 세금을. 그럼 400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1년의 복리로 내 돈이 13%, 14%씩 복리로 일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개별 주식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퇴직연금부터 해라. DC형으로 있어야 된다. 네. 월급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DC형을 통해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걸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그 금액은 크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반드시 해라. 400만 원을 무조건 채워라. 400만 채울 때 하루에 커피 10,000원만 아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돈이 여유가 있을 때 개별 주식 조금씩 사보는 것도 좋죠. 근데 그 전에 개별 주식 사기 전에 세금 혜택을 보는 것부터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첫 번째로 그 돈의 용처, 그 돈이 여윳돈인가 이제 급한 돈이냐 이런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가능하면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방법적으로는 연금 투자부터 해서 차곡차곡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일단 좋은 주식 5가지 정도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과 달리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보이는 기업들이 또 그렇게 오래 롱런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묻어두다가 휴지 조각 될까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너무 과한 걱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장기 투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묻어두라는 말은 아니죠,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 90년대 초 그 한국의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이 주로 이뤘냐면요. 장치 산업이 많이 이루었었어요. 그러니까 철강, 종이, 쉽빌딩, 그러니까 그런 배를 만든다든가 그런 데 많은 그 비중이 있었죠. 그 다음에 텔레콤, SK텔레콤. 근데 지금 우리의 포트폴리오는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전혀 있지 않은 회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에이, 앞으로는 장기 투자가 안 맞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보면 기업들도 부침을 거듭하는데 장기 투자했다가 어떡하냐. 근데 그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가다가 10년 동안 잘 되다가 갑자기 11년 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움직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회사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샀는데 그게 무조건 그 회사가 20년, 30년 동안 잘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죠. 또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단기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워치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 회사를 내가 이 회사 샀는데 계속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그때는 이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사자마자 언제 팔을까를 걱정을 해요. 미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거는 시간을 봐가면서 충분히 그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계속 그걸 3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중간에도 한 번씩 교체도 해주고. 리밸런스하고는 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 기업을 꾸준히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내가 하신다는 동업을 하는데 음. 근데 더 이상 동업하기 싫어질 때가 와요. 왜냐하면 좋은 예가 이제 우리가 디지털이 되면서 카메라가 필요 없어진 것처럼 코닥이 무너진 것처럼. 굴락이 무너진 것처럼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네. 그 사진을 찍을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동안 만약에 코닥에 투자돼 있다 그러면 네. 그 미리 매각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